반갑습니다. 4월 학부모 교육에 오신 미랄 두레학교 중등과정 부모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중등과정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임미리 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서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학부모 교육에 참여해 주신 부모님들, 사실 얼굴을 뵙고 어제 아는 분들 얼굴을 보니까 반가운 마음에 너무 즐거워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억누르고 기도하고 학부모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혼자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한 하나님을 믿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공동체로 모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한 마음 주셔서 한 방향,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마음으로 또 몸으로 이 시간 함께 참여한 모든 부모님께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모두 하나님께 의탁하며 너무나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사전 광고를 제가 할까요? 네, 먼저 부모님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회복적 정의로 이루는 공동체, 그래서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는 이제 강의는 저희 중등과정의 교감쌤이 해주실 거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작을 열기 위해서 잠깐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체크인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짧게 시간을 드릴 테고 소그룹을 나눌 텐데 함께 모여 있는 부모님들하고 먼저 인사를 하시고요. 인사를 한 다음에 주제를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누시면 좋겠냐면 내가 내 아이에게 들었던 말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 마음에 남는 말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최근에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어쩌면 최근에 대화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최근에 말을 잘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이라는 거는 좀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내게 했던 말 중에 내 마음에 남는 말,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죠. 감동이어서 혹은 속상해서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 여러 말들 중에 내 마음에 남는 말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그룹은 5명 정도 부모님이 나눠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 생일이 제일 빠른 분이 사회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일 하니까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요. 생년이 아니라 월일이 가장 빠르신 분이 사회를 봐주시고 나눔 시간은 지금 35분인데 7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함께 소그룹에서 아이에게 들었던 말 중에 내 마음에 남는 말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야기 시간이 충분하셨나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우리가 하루에 서로에게 주고받는 말들은 진짜 많은데 어떤 한마디는 다 대체로 흘러간다면 어떤 한마디는 마음에 쿵 이렇게 남아서 기억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아프게 기억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얘기를 저도 소그룹에서 나눴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 수많은 얘기들 중에 우리가 서로한테 던지는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남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내 아이에게 그냥 편하게 훅 던진 그 말이 마음에 훅 찍혀가지고 반대로 아이의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남는데 우리가 던지는 말들 중에 애들의 마음에 남는 말은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실은 부모님은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표정으로 아유 한숨을 쉰다거나 혹은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애들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나가 애들의 어쩌면 평생까지 마음에 남을 수 있겠다 생각해 보면 오늘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표정과 말을 했던가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에 저는 계속 우리 아이들한테 어머니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중등 과정의 어머니이시고 이름부터 즐거운 조이훈 교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함께 네, 박수로. 조이훈 교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줌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봄이라서 제가 이 PPT를 조금 산뜻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네,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항상 모이는 자리에 보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만나지도 오래됐지만 이렇게 앞에서 뭔가 얘기한다는 건 참으로 이렇게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최대한 안 떨고 하려고 하는데 혹시 실수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것은요. 회복적 생활교육과 중등 공동체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데 먼저 나누기 전에 이것이 저희가 지금 완성된 형태이고 이렇게 완성된 상태로 한다고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이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조금은 더디더라도 아이들 간에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조금 더 회복하고 그 아이들 간의 온전한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지향점을 두고 부모님들과 같이 나누고 또 하나는 이 평화로운 공동체라는 것이 학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아이가 있는 가정, 교회 그리고 또 학교, 기타 다른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동일한 그런 안전과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어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그다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중등 과정의 이제 중점상 늘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명 발견과 자기 주도적인 능력 배양이라고 큰 타이틀을 잡고 지금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콜링이라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왔다라고 믿는 전제하에 아이들이 그 소명을 발견하고 일어나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자기 주도적인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그 나의 응답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가 그것을 내 소명을 이뤄나가기 위한 훈련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연습 또 뭐 스스로 무언가를 기획할 수 있는 거 또는 뭐 플래너, 뭐 책, 뭐 기도 등등 이런 것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고 결국 그런 훈련들이 되었을 때 균형 있는 네 가지 영역, 즉 영적, 사회적, 신체적, 지적 영역을 통해서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서 결국 역량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통해서 결국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그 힘들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 학교의 교육의 목표이지요. 영적 영역에서는 암과 삶의 일치를 향한 교육 그리고 그냥 기독교적으로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들을 결국 내 이웃 거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에 나가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의 교육들을 시키고 지적 영역들은 결국 배움의 즐거움과 자기 주도성을 향상하는 교육인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4월달에 하고 있는 환경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이 가치 프로젝트나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배움의 즐거움을 그런 확장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사회적 영역은 결국 저희가 지금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서 지향하는 안전한 공동체,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육이겠죠. 특히 뭐 몽골이나 또 학년별 여행이나 또는 우땅즈 사실 이제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서 사실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그 안전하고 서로를 이루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신체적 영역인데 결국 건강한 신체를 통해서
내 몸을 하나님 주신 대로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들을 올바르게 함양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역량들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저희 교육과정을 조금 분석을 해보고 새롭게 10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교육과정 2.0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지금 작년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적인 부분에서는 이 소명이라는 것을 큰 틀로 잡아서 초중고를 연계하고 이 소명을 바탕으로 초등과 중등과 고등을 잘 연결시켜서 결국 세상에 내어보내는 그런 교육의 큰 틀로 잡았고요. 작년 한 해는 이제 학교적으로는 핵심 가치와 인재상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에는 헌신, 회복, 소명, 공동체, 사랑, 존중이라는 그런 핵심 가치를 통해서 이 핵심 가치를 교육과정에 녹여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미라두리의 교육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올해가 지나면 저희가 2.0을 마무리한 단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등과정에서 그럼 2.0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특히 중등과 고등은 중등은 이제 초등과 고등 사이에 있는 그런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사춘기와 또는 정체성, 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기이기에 이 시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주된 목표를 삼았던 그 소명과 그다음에 자기주도성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리고 또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맞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잘 이렇게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해서 아이들을 조금 고등과정을 올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제가 이제 PPT를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이 회복적 생활교육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이 중등 사춘기 시절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뿌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를 만나고 평화로운 공동체 속에서 공감할 수 있고 서로 관계성을 잘 지탱하고 서로 관계 안에서 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를 한번 그려봤는데 뿌리처럼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좋은 토양과 그 안전한 뿌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안전한 공동체를 경험하면 결국 이 배움의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 안전한 뿌리 안에 아이들이 좀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그 안전한 뿌리를 누릴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겠다. 그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자기주도 교육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기주도, 그러니까 중등과정의 가지를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습관이나 경청, 뭐 포트폴리오 또는 뭐 플래너를 통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주도가 되어서 자기 일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결국 이 중등을 마무리할 때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런 가지들을 한번 연구해보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열매거든요. 열매인데 결국 완전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중등과정에 가장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가장 자랑점 부분이 이제 그 행사 부분이었고 활동 부분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뭐 학년별 여행이나 웃당제나 또는 몽골 그리고 중국과 교류 이런 것들이 많이 막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막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올해 이것들 비대면 계속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비대면으로 행사를 제안하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런 것까지 되면 아이들이 결국 이 활동을 통해서 결국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지금 회복적 생활 교육을 4월에 하고요. 그 다음에 6월에는 이제 저희가 올해 이 회복적 생활 교육과 연관시켜서 이 성교육을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과정 전체가 그러니까 중고 초중이 전체가 지금 성교육 교육과정을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그 컨설팅 가운데 있어서 6월 달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럼 아이들의 성적인 부분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부모 교육은 6월에 그렇게 진행하고요. 그다음 9월에는 이제 이 자기주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펼쳐나갈 것이라는 걸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그 다음에 11월이 되면
이 비대면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회복적 생활교육은 영성생활부가 단독으로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주도 교육 같은 경우는 연구부가 중심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지금 교육을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비대면 행사 부분은 교무부가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서 지금 2.0을 맞이해서 저희가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은 그 시작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회복적 생활교육이 지금 완성된 단계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학교가 시작될 때부터 저희가 지향하고 있었던 그 철학은 그러니까 새로운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게 새로운 그 생활지도에 대안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보다 어쨌든 그 아이들의 회복이란 초점, 관계란 초점, 공동체란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그 회복적 생활 교육의 교육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지금껏 아이들을 조금은 느리지만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리고 갈등적인 부분들을 풀어주려고 지금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완성된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확장시키고 구체화시켜서 학교 전체적으로, 특히 중등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지낼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연구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한 해, 두 해로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확장시켜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PPT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을 향한 잘못된 시선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등교 시간을 지나서 한쪽 발에 기부스를 하고 나타나는 아이,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경찰과 같이 등교하는 아이, 아이들끼리 문제를 일으키다가 학생부장 선생님에게 따귀를 맞는 아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아이들. 우리가 볼 때 이 아이들 문제 학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은요, 제가 2001년도에 교생 실습을 나갔던 서울의 D 공고에서 봤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사실 제가 이 문제 학생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습이 저의 모습에서 되게 부끄러운데요. 제가 교생을 나가기 전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4학년 때 이런 이 D 공고의 교생 실습을 나간다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까? 공고라고 하면 나타나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생 실습 나가면 아이들을 매번 만나고 상담을 하고 또 교생 실습 일지에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제가 교생을 갔는데요. 되게 신기한 건 다른 교생들은 다 교생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교생을 경험을 했는데 저 혼자만 학생부에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교생을 학생부에 배정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 얼굴이 그런지 그 인상이 그런지 저는 학생부에 가서 첫날부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처음에 교생실 들어갔는데 학생부실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오자마자 이제 학생부장님한테 이렇게 맞는 거예요. 따귀를 맞고 훈계를 듣고. 그래서 나중에 학생부장님이 저한테 교생들을 모아놓고 학생 지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생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생이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근데 선생님 왜 아이들을 따귀를 때리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학생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했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눈초리를 이렇게 주시면서 겉으로는 따귀를 때리지만 속으로는 다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준다고. 저한테 그게 전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옆에서 봤고 저한테 늘 심부름을 하시는 게 아이들 불러오라고 해놓고 그 옆에서 따귀를 때리시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갔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말을 들을까? 아니면 이 아이들이 정말 학생부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감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학생부에 있으면서 또 담임을 맡게 되면서 그 담임 그 학급을 들어가면서 이제 아이들 만나는데 처음 제가 이제 조회를 들어갔는데 나타난 모습들의 아이들이 이거예요. 한쪽 발에 기부스를 하고 나타났고 경찰관하고 같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얼굴에는 인상 무락부락하고 저한테 고민이 생겼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지?
그래서 제가 계속 하루 이틀 동안 계속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상담도 해야 되니까. 얘들아, 나 교생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은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게 아이들의 마음을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당시에는 이제 피스통 그 인터넷이 이렇게 활성화되던 시절이 아니었는데 제가 반장한테 이제 아이들한테 이메일을 다 받아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다 받아서, 그때 저희 집에도 컴퓨터가 없는 집이었고, 컴퓨터가 없는데 인터넷이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 이메일을 다 받아서 PC방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게임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PC방을 이메일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가서 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 얼굴 하나씩 떠오르면서 누구누구야, 난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내가 말을 걸 때마다 너는 날 외면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장문의 글자를 쓴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보냈는데, 어떻게 알고 제 메일에 왜 선생님 저한테는 이메일을 안 보내요? 저한테 이메일을 안 보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아이가 저한테 인상을 쓰고 말 한마디도 안 했던 아이고, 내가 뭔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돌아섰던 아이인데,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뭘 알게 되었냐면, 이 아이들은 그 가정 환경상 안전한,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 조금 안정적인 분위기로 자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특히 이제 몇몇 아이들이 편부 가정이었고 편모 가정이었고, 또 부모님들이 바쁜 가정 속에서 보니까 늘 이제 집에 혼자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이 무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들어주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은 무언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받아주지 않는 그런 바쁜 환경 속에서 이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그 경험은 결국 뭐냐면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경험했던 게 오토바이 탄 거고,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서 맨날 철과상 얻어서 기부스하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래도 조금 만나서 이야기 나눠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되게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교생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한 10년 정도는 그 아이들과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군대 갈 때도 연락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느꼈던 게 결국 아이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아이들 마음 안에 내면이 있는데, 이 내면들을 알아보지 못하면 결국 그 아이의 겉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어떻게 그 아이가 한 행동들 가지고 그냥 벌을 주거나, 그 아이가 한 행동을 가지고 그냥 생활질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내면들을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엉어리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일은 계속 반복되고, 결국 그 아이는 그런 그 시선으로 결국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고, 그 학교 안에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존재감이 없고, 자기 내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낙인으로서 결국 졸업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저는 보면서, 결국 아이들 속에 있는 내면을 끄집어내고 그 억눌려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 친구 또 교사와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 안전한 공간임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회복적 교육 철학의, 회복적 생활 교육 철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교생 실습의 기간이 너무나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와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공교육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 정도를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처음에 학년을 맡고 시작했던 부서가 학생부였고요. 제가 나올 때도 학생부에서, 마지막 공교육에서 마무리할 때도 학생부였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얼굴이 그런지 모르겠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이게 학생부란 생활이 저한테 이렇게 맞는 업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8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공교육의 생활지도를 경험을 말씀드리면, 일단 아이들이 갈등이 발생하면 교사들은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이야기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학생부로 연락이 와요. 학생부로 연락이 오면 그 아이들이 그 발생한 갈등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징계를 줘서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양쪽 피해자를 불러서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학생 선도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면 학생 선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뭘 잘못했냐, 그런 거를 이렇게 그렇게 묻는 과정보다는, 결국 이 아이는 생활 규정이 몇 항 몇 호에 의해서 이것에 처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끝나면 결국 그 처벌에 의해서 학칙에서 그 아이는 징계를 받고요. 징계를 받은 내용들이 결국 학교 교내에 다 붙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그 아이들이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아이들이 결국 그런 생활지도 속에서 아이들이 이것들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뉘우치고 어떻게 이걸 회복하려는 생각들보다는 결국 이 여기서 느끼는 건 수치심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치심에 의해서 결국 그 아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학교 안에서 행복한 생활보다는 그 수치심을 지우려는 행동을 위해서 더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제가 있으면서 이 학생부 생활하면서 너무 저 안에 고민이 되었던 건 제가 교사인지 조사관인지 경찰인지를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았어요. 매번 생활지도 그 선도위원회가 끝나면 이 조서 쓰는 게 제 조서가 아니라 그 공문 쓰는 게 저희 주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뭐 교육청에도 보내고 아니면 사회복지한다고 이렇게 보내는 이 마음속에서 이게 교사가 아이들 마음을 만져주고 또 아이들이 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를 해서 두 아이들 간에 회복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일 텐데 그런 것은 사이에서 빠지고 결국 이 아이를 처벌하는 과정 속에 이게 주된 업무로서 이 아이가 정말로 이 학교를 졸업하면 이 학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고민에 상당히 많이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공교육을 마무리할 때 공교육을 마지막 할 때 이제 그러니까 학생 인권조례라는 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공교육 생활을 마무리 짓고 제가 미랄대학교로 오게 됐는데요. 이 미랄대학교 오게 되면서 처음에 2011년도에 호평동이 시작할 때부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생활지도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좀 놀랐던 거는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전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이다.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만나야 되고 그 아이들이 왜 그런 것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야기를 통해서 끄집어내주고 그 두 아이 간에 그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학교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주고 그 부분 속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큰 거였는데 이제 아이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좀 정해주다 보니까 이 규정이 생겼던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났던 게 회복적 생활 교육인데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의 그 철학이 자체가 저희 학교 미랄대학교의 철학이 아니었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결국 아까도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느리지만 아이들 안에 그 마음들을 만져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아이들이 회복시켜주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 결국 안전한 곳이 학교인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생활지도와 이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에 대한 것인 걸 잠깐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이 회복이라는 원어를 보면 이 회자가 돌 회자고 돌아올 복자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를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갈등을 일으켰을 때 갈등을 일으키기 전에 아이들의 관계는 좋았겠죠. 물론 좋다가도 이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들인데 그 갈등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냥 벌을 주고 서로 벌을 주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서로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안에 교사가 중재자가 되어서 아이들의 그런 내면들을 끄집어내서 서로의 오해들을 풀고 서로 회복할 수 있는 원래의 단계로 돌아가게 하는 게 회복이다. 그래서 뭐 영어로 발음이 안 좋지만 리커버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다시 덮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라는 말처럼 결국 아이들 관계 속에서 다시 덮는다는 의미,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게 바로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존의 생활지도를 보면 이제 학생 생활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그래서 권위적인 힘으로 잘못이란 부분들을 결국 위에 있는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상황과 그런 설명, 아이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보다 어쨌든 처벌과 보상 중심으로 지금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사의 권위에 의존한 처벌과 통제 중심으로 이루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되게 그것들이 그 안에서 뭘 유발되게 되냐면 수치심이 유발되게 되니까 그 수치심 속에서 결국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그런 지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회복적 생활 교육을 보면 회복적 생활 교육은 이제 공감과 연결을 통해서 관계와 공동체성 강화가 중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복적 생활 교육 가장 주된 목표는 자, 서로 공감해주고 존중받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안전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목표인데
그 하워드 제어라는 사람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은 아무래도 이 하워드 제어가 말했던 이 회복적 정의에 교육적 접근을 두고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하나는 응고적 정의고 하나는 회복적 정의인데,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마 경험했던 생활지도 방식은 응고적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해주고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방향은 회복적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고적 정의에 보면 주요 질문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 얘가 어떤 규칙을 위반했는가, 또는 어떤 죄를 졌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둔다면, 회복적 정의는 물론 규칙을 위반했다 하지만 그 규칙을 위반한 걸 통해서 어떤 아이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피해를 받는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범인인가라는 응보적 정의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뭐냐면 범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보적 정의에서는 어떤 처벌이 합당한가라고 한다면, 회복적 정의에서는 피해자의 요구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 초점은 응보적 정의에서는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따라서 얘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그랬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초점이라고 한다면, 회복적 정의에서는 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자발적인 책임, 그 다음에 공동체가 어떻게 이 피해를 회복하는 데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자가 피해를 느꼈는데 내가 그 아이의 갈등을 통해서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을 통해서 이 아이가 회복되고 나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통해서 이 아이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회복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보면 응보적 정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심판관이죠. 심판관이라고 한다면 회복적 정의는 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중재를 통해서 교사가 나서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사자들끼리 그 안에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통제 중심이 아닌 존중과 자발적 책임, 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목표로 하는 게 회복적 생활교육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발적 책임이란 것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직면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피해 회복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내가 어떤 갈등을 유발시켜서 상대방이 피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를 회복하는 데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자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율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관계성 향상을 통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하면 학급을 봤을 때 평화라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선생님이 계시면 윽박지르듯이 하면 평화적인 거 아무 문제도 안 생긴 것처럼 보이죠. 사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누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면 너무 갈등이 많아져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평화로운 공동체는 갈등이 안 생길 수 없다라는 전제 아래 어떻게 하면 갈등을 잘 해결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해결하는 방법들을 경험해서 아이들이 어떤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건 회복시킬 수 있구나,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 공동체가 바로 평화로운 공동체고, 그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회복적 생활교육의 가장 큰 중점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은 규칙을 어기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훼손되는 것에 초점을 둬서 어떻게 하면 관계성을 훼손되어서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걸 막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처벌 집중이 아닌 피해의 실질적 회복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어쨌든 회복자 생활교육의 핵심은 관계성과 공동체성이다. 그리고 이 안전한 관계의 그물망으로 만들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회복적 교육을 통해서 중등이 꿈꾸는 공동체가 무엇이냐? 자, 이 공동체는 결국 이 공동체 안에 결국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만나는 것이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지내는 곳인데 이 가정 안에서 정말 안전한 가정, 그다음에 부모님과 자녀 간의 갈등이 회복되는 가정, 그리고 교회, 특히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동역하는 예수교회가 있지만 이 예수교회와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을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부모님들이 예수교회가 아니지만 또 섬기시는 교회 안에서도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관계, 그다음에 공감받고 존중받는 것들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이 갈등에 대한 시선을요, 무조건 갈등이 나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만 아이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이 갈등 안에 이것이 풀 수 있는 느낌을 풀어서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데 되게 초점을 많이 해서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런 것까지 선생님들이 중재가 돼서 아이들을 이렇게 풀게끔 만드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성향상 금방금방 풀리는 아이도 있지만 사실 내색을 할 때 기분 나쁘거나 힘들 때도 있지만 그걸 내색하지 않고 꾹꾹 누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그게 쌓여서 둘 다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게 나중에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일단 이 과정을 거칩니다. 사전 서클을 통해서 일단 당사자를 만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제 듣고요. 들은 얘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각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래서 너 이 부분들을 좀 풀어볼까? 같이 만나서 서클을 한번 해볼까? 동의를 얻죠. 그러면 동의하게 되면 이 본 서클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이해하게 되는데, 서로 만나서 교사들은 네가 어떨 때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이 아이가 말했던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 이 아이가 말했던 것들을 똑같이 이야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말한 것들을 이 아이가 반복해서 말할 때 이 경청이라는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중재자가 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내면의 마음들이 끄집어지고 왜 그런 갈등들이 벌어지는지 서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결국은 그냥 얘가 이랬구나, 얘가 이래서 나한테 이런 거네, 근데 나도 이렇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거야, 근데 그것이 결국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결국 그런 다음 이렇게 먼저 갈등이 일으켰던 친구가 그럼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책임을 묻게 되죠. 그래서 이런 책임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난 다음 만나서 이 일들이 잘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사후 서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가르침은 공간을 창조하는 거라고 파커 팔머가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을 창조하느냐, 결국 학교 안에서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마음적으로 물리적으로 마음이 안정되어야지 결국 이 갈등 가운데 있지 않고 갈등을 완전히 회복하고 풀어가고 이 관계 안에 회복이 있어야지 결국 배움이 일어난다라고 파커 팔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학급 안에서 갈등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생각들보다 배움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공부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보다 학교가 나오기 싫어지는 공간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결국 그것이 사랑과 평화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결국 아이들이 학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무언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이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실은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신뢰감을 구축하면 그것이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 작은 사회의 축소판이 이 학교에서 그런 경험을 느끼면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가 처한 곳에서 결국 그런 그 갈등을 해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다음에 내가 결국 그곳에서 어떤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회가 어렵고 힘든 곳이 아니라 결국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 교사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인데, 자, 아이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회복적 생활교육이 20%라고 한다면 실제로 되게 중요한 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80%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무조건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위계나 질서를 보다 자기 안에 동등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무언가를 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학교 시작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학급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위계적인 규칙이 아닌 반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정한 약속을 가지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야 오늘부터 3월부터 시작할 때 무조건 지각하면 뭐 청소야, 무조건 떠들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이제 서로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이야기 나누면서 그것들을 동등하게 투표를 통해서 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돼서 그것을 서로 지키게 하고요. 중간중간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을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8학년 민지반이나 6학년 지원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해 초에 학급 공동체를 규칙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부터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 6학년 때까지 진행되는 것은 이제 서로 아이들 안에 공감대화라는 그런 그 교육 과정이 있죠. 그래서 공감대를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를 공감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대화법들을 배우고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중등공동체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교사들한테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숙제가 너무 많다고. 특히 6, 7학년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숙제가 많다는 내용으로 선생님들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이제 그냥 이렇게 숙제는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그런 그 안전한 공동체, 평화로운 공동체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6학년 대표들 모아놓고 얘기를 듣겠다고 했는데 6학년 아이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과학실에 엄청 차가지고 상당히 논리적인 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숙제는 왜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숙제를 통해서 저는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숙제를 끝나면 밤 10시예요. 그래서 도저히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7학년 친구들은 8학년 친구들은 대안을 가지고 왔어요. 대안을. 어떤 대안을 가져왔냐면 모든 아이들한테 숙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게 특히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학습이 필요하고 또 복습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은 숙제를 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은 이제 편차별로 다르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숙제를 주시고 아이들 수준에 맞게 조금 숙제를 나누어 주시면 훨씬 더 이게 학습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안을 찾아온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한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의 약간 의미에 대해서 하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잠깐 이 소회의실을 통해서 우리 임미리 생활부장님께서 영성생활부장님께서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부분과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그러면 갈등이나 이런 걸 절차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소개시켜주고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리 부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회복적 생활 지도와 생활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일단 내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회복적 생활 교육이 이렇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저희 집 상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두 아이가 있고요. 작은 애가 울면서 이제 엄마를 찾아옵니다. 저는 엄마니까 엄마라고 생각해 볼게요. 엄마 형이 때렸어. 그래서 왜 때렸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자꾸 놀리잖아. 이렇게 동생이 말합니다. 리얼하죠. 네. 이거 자꾸 놀리잖아. 그러니까 너는 또 왜 놀렸어? 이렇게 제가 말했더니 얘가 귤을 형이 더 큰 걸 먹어가지고 돼지라고 놀렸어. 이렇게 말했더니 서로 이제 막 누가 잘못했다. 네가 먼저 때렸잖아. 네가 먼저 놀렸잖아. 이런 상황입니다.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정의롭고 평화로운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상황이 자주 있는 부모님들이 좀 웃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형제의 혹은 남매의 집에 있었던 이 다툼에 대해서 이 상황에 부모가 할 수 있는,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혹은 정의로운 해결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지 못할 것 같고 한 5분 정도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의견이 어땠는지 다 정말 들어보고 싶고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이제 공평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거나 또
이 상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좀 전에 해결해 줬는데 또 다시 오고 또 다른 사건으로 올 때 우리는 그걸 다 다룰 수 있는 여유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인내심도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가 들었던 방법들 중에 한 박스를 사다 주고 마음껏 먹어라 한다라는 어머니 계셨고, 그다음 이렇게 알갱이 하나씩 해서 공평하게 그렇게,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즙을 짜준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공평하게 즙을 짜서 완벽한 공평함을 이룬다 이렇게 하시는데, 회복적 생활 교육과 이제 응보적, 우리가 계속 이게 두 가지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학교에서 하는 건 그런 거고 우리는 좋은 거야, 사실 이런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우리 몸에 배어 있는 패러다임은 누가 잘못했어? 너는 이거 잘못했고 너는 이거 잘못했어 하면서 부모인 우리도 심판하고 아이들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해라는 이 지시가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왔고 우리도 그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은요, 두 아이를 향한 엄마는 심판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얘 얘기를 예를 들게 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누가 잘못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울면서 찾아온 얘가 형이 때렸어라고 할 때 형이 때렸니?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제가 먼저 약 올렸어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구나. 그러면 여기서 엄마는 두 사람에게 동시에 엄마가 너희의 사건에 개입해서 같이 도와줘도 될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기 너무 화가 씩씩 나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아니 지금 그런 기분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디 엄마한테 그러지 않고 알겠어 라고 기다려주면서 도움을 둘 다 받을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사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시간이 금방 끝나지 않아요. 둘 다 손들어 이렇게 하면 가장 간편하고, 둘 다 먹을 거 다시는 없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너희 뭐 그러려고 사다 준 줄 알아?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얼마나 많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그러지 않고 두 사람에게 엄마가 도와줘도 될까?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잘하냐고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까라고 딱 한 번 해봤는데 이게 정말 제 인내심을 갖고 도와줄까 했더니 둘 다 응 할 때 이제 제가 한번 개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때렸어? 라고 했더니 아팠어요. 이게 얘기를 해서 네가 맞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동생이 형이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한테 뭐라고 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형이 내가 쟤 때렸을 때 내가 쟤 싫어하는 줄 알았대. 그러면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 그럼 너는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근데 돼지라고 놀리면 안 되지. 그래서 돼지라고 놀렸을 때 기분이 어땠어? 그러니까 날 무시하는 것 같았어. 동생에게. 어떻게 들었어? 형이 어떻게 느꼈대?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았대. 네 기분에? 그러니까 난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속상해서 돼지라고 한 거야. 어떻게 들었어? 무시한 건 아니었대. 속상해서 돼지라고 한 거래. 이렇게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 얘는 뭐가 속상했을까의 피해를 얘기해주고 얘가 뭐에 속상했는지 피해를 얘기해주는 게 사실은 여기에서의 핵심이고요. 얘가 받은 피해와 얘가 받은 피해를 서로 확인시켜주는 게 첫 번째 작업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책임지는 걸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자기가 피해를 받은 것도 회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지만 동시에 자기가 진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어 하는 마음도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책임져야 할 일에 만큼만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일 그 이상의 것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한 만큼만 책임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모두 내가 한 일은 요만큼인데 상대가 생각하는 책임, 정말 피해는 이만큼이라 이 차이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었어? 넌 어떻게 생각해? 라는 얘기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심판관이 되는, 판결하는, 너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하는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얘의 얘기와 얘의 얘기를 같이 전달해서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회복적 생활교육의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즙을 짜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얘가 받은 피해와 얘가 받은 피해를 같이 확인해서 서로 받은 피해를 책임지고 회복해서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이전의 관계로 자꾸 돌이키고 싶어하는 어른의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싸웠어요. 그래서 둘이를 화해시킬 때 이전처럼 다시 친하게 지내라는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회복의 핵심은요, 이전처럼 다시 친하게 지는 게 아니라
다시 안전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다시 친하게 지내 이거는 어른의 욕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도 안전하고 얘도 안전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회복적 생활교육의 핵심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부모님 나누어주신 이 새로운 여기에서 사실은 이것도 하고 싶었어요. 이건 실제 학교에서 있을 법한 사건을 각색해 본 건데 여기에서 그 짧은 이야기지만 친구들이 막 달려와서 민규가 다쳤다고 해요. 근데 민규는 반장이고 반에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친구들이 막 범준이가 때렸어요. 이렇게 막 따지고 있어요. 범준이를 불러서 들어보니까 평소 친구들이 범준이를 곰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곰처럼 생겨서. 근데 이제 베어라는 별명을 민규가 만들어줬고 이를 시작으로 친구들이 막 서로 놀리는데 부르지 말라고 범준이는 그거 듣기 싫다고 얘기하지만 친구들은 야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네가 좀 이해해 하면서 이 상황을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에 곰 3마리를 영어로 개사해서 계속 범준이 앞에서 노래를 불렀고 민규가 그걸 자기를 놀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민규는 그만해 그만해 했더니 민규는 너 놀리는 거 아니야 곰 3마리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자꾸 그 앞에서 막 곰새 뭐 이렇게 bear, three bear 뭐 파파 bear 뭐 이렇게 했겠죠. 그게 막 하다가 하지마 이렇게 했는데 이 하지 말라고 하는 손에 안경이 이렇게 딱 치워졌고 거기서 여기가 상처가 납니다. 이 상황을 본 친구들이 교무실로 달려와서 앞뒤 상황을 다 말하지 않고 사실은 범준이가 때렸어요라고 하고 민규는 여기 다친 채로 이제 교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실제로 피해는 민규의 눈옆에 상처가 난 거지만 이 상황에서 복합적인 숨겨져 있는 얘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또 얘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사건들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황이 입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의로운 해결 방법을 사실 부모님들의 논의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회가 되면 이 의견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처럼 귤 사건과 같이 아까처럼 부모와 혹은 교사가 너가 잘못했어. 네가 음악했고 너 이거 했고 이렇게 하는 심판관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그리고 그 반에 그리고 각 개인의 상황에 피해와 그리고 책임져야 할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너가 받은 피해와 얘가 져야 할 책임을 서로 지게 하는 게 회복적 생활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넘겨주고 이건 좀 많이 멀어서요.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오래 전에 만든 거라 다시 또 손을 보고 실제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라는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규정을 바꾸는 게 교사가 그냥 우리가 이거면 좋겠어라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떤 게 또 아이들한테 또 실제로 우리 공동체에 그래서 가벼운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큰 틀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약속 안에 있지만 규정에 그래서 이 정말 그 교통의 법규가 있는 것처럼 그 법이 있는 것처럼 그 틀 안에서 학생들이 약속을 지어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그 그림이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작성하는 그 담쟁이 대화문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또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굴까요? 이 피해를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있었던 상황들을 파악해요. 근데 이 종이는 갈등이 일어나면 무조건 적는 게 아니라요. 가장 먼저는 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건 거기서 끝나고요. 담임 선생님들이 중재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같은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나 또 피해가 클 경우 그래서 그 담쟁이 대화문을 작성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좀 절차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그때 이제 저희는 때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가 그 입힌 피해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거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얘기를 하는데 이 핵심은요.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회복은 빨리 일어나요. 그런데 수치심을 주거나 어떻게 그럴 수 있니라는 이 수치심이 들어가 있는 데서는 사실 그때 하는 피해를 회복하는 활동이나 이후의 일들이요 잘 쉽게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회복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스스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입힌 피해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겠다라는 게 시작이 결국 피해도 회복하고 그리고 책임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관계도 공동체도 회복하는 열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로
피해를 입힌 쪽과 피해를 받은 쪽, 그리고 더 피해를 준 쪽과 덜 피해를 준 쪽이 있고 있는 건요. 둘만의 상황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있었던 이 전체 공동체가 받은 피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로 주고받은 피해만 생각하다 보면 다른 이 공동체와 친구들에게 준 피해를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만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각자의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 서로 만나서 같이 이제 서로 어떻게 줄까? 그럼 너는 어떻게 들었고 서로 대화를 하지만 통역이 안 되는 부분에서 서로 얘가 받은 피해를 서로 주고받게 하는 게 이제 본 서클 그 대화고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됐니? 또 어떠니? 괜찮니? 라고 확인하는 그 사후 서클까지 사전, 본, 사후 이렇게 세 단계로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느끼는 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다른 일들은 잘 이렇게 해결하기 쉽지만 사실은요 성적인 갈등이 있을 때는요 이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성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요 이 회복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저희만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자문기관과 단체를 연결해서 계속 또 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 맞는 걸 할 수 있을까는 또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음 장, 네,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어떤 일들이 좀 많았는가를 조사해봤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2019년에 있었던 일보다 2020년에 갈등 이 상황이 반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반으로 줄었지 했더니 학교에 안 나왔더라고요.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갈등이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좋아해야 하나 아니면 가려져 있나.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픈 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청소년은 없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자살로 목숨을 잃은 학생은 140명이나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이 공동체를 떠나 있음이 그 사건은 안 일어나지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그 영역이 스스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려는 게 미디어의 중독이나 혹은 또 다른 거에 문제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 있었던 그 갈등이 오히려 반가울 만큼 2020년에 있었던 갈등은요 묵직하고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어났던 것들이 욕설, 말로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악플 남기는 거, 장난치는 것, 놀리는 것, 욕인데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한 가지 좀 안내드리고 싶은 건 이전에는 그냥 장난이야, 그냥 한 말이야, 그냥 장난이야 웃으면서 넘겨 했던 것들이 작년이었나 우리 그 엠번방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고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는 건요. 하면 안 되게 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냥 장난으로 했고 좀 쉽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피해자가 난 그게 장난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단체 카톡방에 올린다. 이것도 이제 그 피해자 쪽에서 수치심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괴롭힘으로 이렇게 법이 되게 강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장난이었어 라는 말이 상대방에겐 장난이 아닐 때는 하면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애로 인한 다툼에는 이런 갈등을 통해서 그런 회복적 생활 교육 모임이 있었고요.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부모님들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건요. 첫째는 갈등을 향한 시선을 좀 이렇게 다르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갈등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끼고 싶지 않은 갈등에 휘말렸어. 혹은 내가 피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등이 부정적인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갈등이 오히려 이 아이의 내면에 있었던 그 어려움, 어쩌면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렇게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결국 자해하거나 자살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오히려 갈등이 드러났을 때 그걸 다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다고 여겨주시고 그게 고맙다고 여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들이 이렇게 만날 때 그 갈등이 딱 일어나면
물론 교사인 입장에서 갈등이 없이 이런 상황이 없이 하면 참 좋겠지만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갈등을 통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겨난 그 갈등들을 오히려 문제 안 일으킨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갈등을 어떻게 다뤄줄까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내 아이 피해보는 거 아니야? 선생님 우리 아이 막 찍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얘가 이때 다뤄야 할 어떤 문제를 만났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지? 라는 시선으로 저희도 보고 있으니까요. 내 아이 혹은 다른 아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걷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요. 그 다음 아이의 갈등은 아이의 갈등만으로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아이끼리 갈등은요. 두 개라서 두 개만 해결되면 되는데 이 갈등이 부모님과 갈등이 되거나 이 갈등이 다른 친구와 갈등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얽히고 설켜서 이게 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진짜 아이와 아이의 갈등은 거기만 해결되게끔 여기는 이제 뭔가 내 아이에게 피해가 더 가지 않을까, 내 아이가 손해보지 않을까, 혹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저희가 그렇게 누군가를 더 손해보게 하거나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다고 생각이 들 때는 오히려 학교로 연락을 주셔서 속상해요 라고 오히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갈등이 풀기 위해서는 거기서만 딱 해결되면 좋겠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저희가 애들한테 과제를 내요. 이게 자기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책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어떤 과제를 내줄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생각했고 사실 저도 이거를 더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지나간 애들한테 미안한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 어떻게 깨닫게 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제가 자꾸 놓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함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부모님도 우리 아이에게 이런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은 우리에게 이런 과제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요. 갈등만 일으키기만 하는 아이도 없고요. 또 갈등이 전혀 없는 아이도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야 쟤는 계속 갈등을 일으키네. 쟤만 우리 반에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이가 그 다음 갈등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네, 그러니 그런 편견은 좀 걷어주시고요. 그냥 지금 이 아이가 이 시간을 지나고 있구나. 지금 이 아이에게 이 시간이 필요하구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그 아이가 될 수도 있다. 진짜 그러지 않은 법 없죠. 그리고 저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갈등을 일으키고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그 마음으로 함께 이 공동체가 안전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저희도 더 사실 신뢰를 주시면 저희도 그 힘을 가지고 하지 염려의 눈빛도 물론 필요하고요. 의심의 눈빛도 필요해요. 그리고 질문해 주시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라고 확인해 주시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그 기초에는 저희가 다른 거는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저 아이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우리 그 교사의 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이요. 열 몇 시간, 32시간, 64시간을 해도 이 회복적 생활 교육 패러다임은 갖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교감쌤하고 제가 드린 이게 얼마나 전달됐을까 하는 사실 그 염려는 있지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한 사람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 아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전부를 버리신 하나님 마음이 내 아이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위해 수고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믿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때에 따라 저희가 놓치기도 하고 바쁜 중에 그냥 지나간 일들에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받았던 부모님이 계신 줄 알아요. 그래 그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슴을 치면서 사실은 회개하기도 하고 돌아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미안한 마음을 두고 더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가 보고 부모님의 나눔을 함께 듣고
그리고 또 보면서 그리고 또 때에 따라 저희가 부모님하고 소통할 때, 아, 이 마음 가지고 계셨구나 하면서, 함께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네 가지 영역에 잘 성장한 예수님 닮은 아이로 자라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애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곤하신데 오랜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모님들의 이 졸린 눈과 피곤한 표정에 마음이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네. 그래서 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이시고 또 우리 7학년 주아버님께서 학교 공동체에 함께 우리가 후원하는 방법 좋은 팁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직 안 남기신 분들은요 남겨주시고요. 오늘 마치 나가시기 전까지 남겨주시고요. 네, 우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어서 광고해 주시고 오늘 4월 학부모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시는데, 네, 저 시간 조금만 써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퇴근하자마자 바로 와갖고 저녁도 못 먹고요. 너무 배고파서 네, 빨리 마무리하고 네, 밥 먹을까 합니다. 저 7기 운영위원장이고요. 예년같이 학교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사드렸을 텐데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되는 터라 광고나 또 인사나 또 교재나 이런 거 많이 못하게 돼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학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학교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학부모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학교 소식이나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식들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건요.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도 매년 이제 입학생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학교 재정에 대해서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비단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모든 학교가 다 경험을 하고 있는 어려움인데요. 우리 학교 재정 상태도 뭐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마음의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지셨을 텐데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3월 달에 학교 또 학부모 위원들 함께 모여서 회의하면서 CIF라고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기금 조성 및 후원을 위한 펀드레이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받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 여러분 이제 가입하실 때 검색 엔진에서 여러 가지 비교 견적하셔서 제일 저렴한 걸로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갱신하실 때에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동일하게 다른 보험사들 쭉 비교 견적하셔서 가장 저렴한 데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면 그 가입한 링크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금이 학교로 기부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저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내드린 링크를 자동차 소유주 되시는 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그곳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자동차 보험 재가입해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내드린 링크 안에 들어가셔서 접속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가입된 지금 보험 현황이 보여지고요. 실제 재계약하기 30일 전에 안내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당신의 뭐 자동차 보험이 이제 재계약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가면 그때에 이제 갱신을 하실 때에 보내드린 그 링크를 통해서 하시면 학교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링크 곧 이제 학교에서 뭐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화번호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를 조금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정보가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다른 개별적으로 그냥 다이렉트 보험 어디 다 검색을 하셔도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이런 거는 꼭 입력을 하셔야 여러분 견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F에서 보내드리는 것을 링크에서 들어가셔서 입력을 하시면 다른 곳에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CIF 요 자체에서 여러분에게 갱신 30일 전에 연락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에서 아마 링크를 보내셨을 텐데요.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처럼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이 CIF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미랄교육 두레교육 공동체 그러니까 후원받는 저희 학교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왼쪽에 저렴한 온라인 가입 다이렉트 또 오른쪽에 오프라인 가입 기존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왼편에 저렴한 온라인 가입 다이렉트를 누르시면 2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이름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시고 정보 수집 약관 동의를 하시면 이제 3번 화면으로 넘어가요. 아마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3번 화면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가입하신 통신사를 쓰시고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이제 인증번호가 와요. 그럼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셔서 견적 확인을 누르시면 4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험 재가입 날짜가 30일 이내로 남으시는 분들은 보험료 조회하기 누르시면 견적 사이트로 넘어가고요. 재가입 날짜가 30일 이상 남으신 분들은 거기 이제 내가 들어가 있는 보험은 뭐고 또 차명은 뭐고 만기일자는 뭐고 이런 게 뜨게 됩니다. 30일 이내로 남으신 분들은 보험료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링크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요. 어떤 링크들이 뜨냐면 뭐 운전자 한정을 할 겁니까? 뭐 블랙박스 뭐 동의할 겁니까?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하는 몇 가지를 넣으시면 거기에 이제 다양한 보험회사들이 견적이 쭉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입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 뭐 삼성이면 삼성화재다, 아니면 뭐 다이렉트면 다이렉트다, 뭐 이렇게 그냥 누르시면 그쪽 해당 보험회사 사이트로 넘어가서 보험을 재갱신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 CIF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보험의 견적 그 건수로 해서 학교로 이제 기부금이 조금 이제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지금 기독교 학교들, 기독교 대안학교들 몇 군데에서 이걸 또 쓰고 있고 다른 데에서 쓰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도 소개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학교가 이렇게 기부금 받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슨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잘 보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셔서 보험 견적 한번 내보시고 재계약하신 보험 재갱신 하실 분들은 요 CIF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면 다른데 뭐 비싸게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다른 다이렉트 비교 견적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여기를 통해서 보험 갱신하셔서 학교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저렴한 가격에 보험 갱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 번 하시는 것도 좋고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교회나 모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좀 안내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도 한번 부탁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이런 건강한 학교에 또 기도해 주시면서 또 관심도 가져달라고 이렇게 광고나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귀찮으실 수도 있고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학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좀 더 자세한 소식들 또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 좀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또 학교랑 협의해서
학교 그 게시판이나 이런 데 자세한 안내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학교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또 어떻게 하나요? 또는 문제는 없나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학교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확인하시고 또 실제로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조회도 해보시고 검색도 해보셔서 또 보험도 가입하시고 학교에도 또 일정 부분 좀 많이 도움이 되시도록 협조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더 이렇게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또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 드려서 감사하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패들렛 올려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운영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마무리 기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랄들의 교육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마음 나누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새로운 길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미랄들의 교육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아이들을 또 학교에 보내놓고 기도로 함께 후원하는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가운데에도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협조하며 도와가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미랄들의 교육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발걸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수업하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밤 쉴 때에도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